네, 어제 많이 놀라셨죠, 여러분들? 또 오늘 시장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는 좀 힘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네. 좀 지켜보시죠, 여러분들. 아침엔 투자 문 열도록 하겠습니다. 전어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홍선혜입니다. 어제요, 진짜 딱 우리 시간대였어요. 네. 딱 이 시간에서 이제 11시 넘어가는 그쯤에서 지수가 진짜 6% 하락까지 보면서 참 그럴 때는 이제 방송하는 저희도 그죠? 실시간으로 보면서 참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선혜 그죠? 씨가 끝나고 아우 네. 재무 씨 고생했어요 하는 게 제가 정말 웬만하면 광고 타임을 살리잖아. 살리는데 어떻게든 광고 타임. 어제 여러분들 너무 속상해 하시니까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좀 위축이 그러니까. 됐어 어제. 아. 그럴 만한 시장이었는데 그래도 어제 진짜 개인 매수 이 화력이 진짜 어마어마했고요. 그러니까요. 어제 사신 네. 분들 있으면 결국엔 좀 손 좀 들어주세요. 어. 네. 아 진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제 손이 안 나갔거든요, 네. 진짜로. 오늘 결국에는 미증시 반등을 했고 코스피도 뭐 장 초반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약해집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0.58%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하락 반전에서 0.3% 하락인데 환율, 뭐 외국인 지금 매도 이런 부분이 좀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요. 네.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도. 저는 어제 또 많은 뉴스 중에 네. 뉴욕 시장 당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맘다니. 아, 맘다니라는 친구예요. 친구. 동갑입니다. 저랑 동갑이더라고. 그래요? 아, 생일은 나보다 늦어. 아, 근데 정말 상징적인 게 자본주의의 어떤 심장이 아니겠습니까? 그 뉴욕의 사회주의자, 거기다가 무슬림 청년이 당선이 됐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의 어떤 또 중간 지표일 수도 있고 좀 빠른 지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 제가 좀 여쭤보고 바로 오프라인 세미나 홍보 들어가 보도록 그러니까요. 하겠습니다. 일산 가볼까요? 네, 일산부터 안내를 좀 해드리죠. 네. 투자 요망 종목 대공개라는 주제로 이혁진 차장님, 박지훈 부장님, 소진훈 과장님까지 출동해 주시는데 투자 유망 종목이니까 종목 얘기 쏟아내 주실 건가 봐요. 종목을 이날 연말이니까 또 대공개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2달도 안 남았습니다. 올해가. 올해가. 내년도 국내외 투자 전략 일산에서 여러분들 만날 건데요. 장소는 일산 WM센터 11월 7일 금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부장님, 이혁진 차장님, 또 소진훈 과장님 출동을 하시니까요. 오프라인 세미나 요즘에 정말 호평이더라고요. 많은 분들 가셔가지고 후기 진짜 남겨주고 좋으시대요. 네. 계시는데 여러분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일산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를 드리면 여기가 주차 지원이 조금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가급적이면 대중교통 편안하게 좀 이용해 주시고요. 운동 삼아서. 그러니까 네. 다음 세미나는 문정동 WM센터 또 세미나 안내를 해드리죠. 여기는- 핵심 네. 주도주를 그러니까. 공략을 하라. 핵심 주도주 많이 가지고 계세요? 없어요. 없어. 네, 여기서 공개될 거예요. 맞습니다. 소진훈 과장님, 이혁진 차장님 함께 해주시는데요. 11월 13일, 13일에 금요일에. 13금? 그러네. 잠깐만, 이거 아니야. 아니야? 어제 봐야 돼. 왜냐면 13일이 목요일이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우리 체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맞네요. 13일은 목요일인데. 어제도 요거 혼났어요. 좀- 13일 그래. 목요일인데 금요일이냐 목요일이냐 이렇게 헷갈리신 분들 계셔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방송 끝날 때까지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링크에 올려드릴 테니까 네. 여기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제가 요즘에 경제 공부가 조금 좀 소홀했어요. 이분을 모시고 일타 강사님. 네, 오늘의 경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여경 책임연구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에서 뭐 어제가 어땠다 막 이런 얘기를 이제 드렸는데 시장 변동성이 좀 있죠. 네, 어. 어제 정말 극적이었던 심했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연구원님, 네. 마이클 버리 잘 아세요? 좀 혼내주세요. 빅쇼? 빅쇼. 무슨 뭐 저기 AI 거품론 뭐 풋옵션 걸었다고 해가지고 어제 좀 많이 좀 네. 시장이 흔들린 것 같은데 사실 그래도 뭐 어제- 마이클 버리의 이야기가 좀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시장은 그렇게 또 반응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올라가는 거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뭐 그 사람이 뭐 맞았다. 뭐 요런 그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시기에 대해서 사실 그 사람이 다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 주가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빠르게 오른 측면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익도 다 증대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주가에 대한 게 이제 좀 빨랐기 때문에 이제 어제 좀 한국 시장이 많이 흔들렸었는데 저는 좀 중요한 게 봤던 게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거의 뭐 11시 기점으로 해서 계속 치고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시장이 조금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 좀 세게 버티고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참 이렇게 쏠린 확장을 가고 있지만 그 가장 중심에 반도체에 있는 이 하이닉스와 또 삼성전자 이 반도체로 쏠려서 좀 다행이다. 그리고 요 이익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이제 계속 이제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좀 지금은 어떤 그 이익에 대한 어떤 이익에 대해서 좀 그 과도기 있지 않을까 좀 뭐 우려도 있고 아니면 기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상존하는 이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일타 강사님 나오셨으니까 네. 지표를 진짜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는데 맞아요. 항상 이제 수출 데이터 이 음. 부분도 진짜 꼼꼼하게 살펴봐 주십니다. 그 부분부터 갈까요? 10월 한국 수출 상황. 네. 네. 이번에 이제 10월 수출이 저번 주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되게 저희로서는 이제 노는 날이었지만 네. 이때 이제 빨간 날 발표가 됐었는데 되게 9월보다 이 오히려 10월의 실적이 이 펀더멘털로 봤을 때 훨씬 더 크게 개선되는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겉모습이 좀 좋았다면 이번 10월 같은 경우는 되게 그 내부에 있는 펀더멘털이 확실히 더 좋은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 그래프 보시면 지금 이제 한국 수출이 이제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좀 한 자릿수 이제 플러스 4%가 나왔는데 이게 일평균이라고 보는 게 이제 저희가 한국의 펀더멘털이라고 늘 이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네. 요게 이번에 14% 하면서 지금 연중 최고치입니다. 근데 요렇게 끌어올린 게 사실 많은 품목들은 아니고요. 딱 반도체랑 조선 그리고 이제 K 소비재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좀 특별했던 게 요 일평균 수출액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이제 올해 이제 처음이죠. 역대 처음으로 이제 30억 달러를 이제 돌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피효과 이제 반도체가 이끄는 피효과가 붙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국 수출액 레벨이 계속 레벨업되고 있다. 지금 역사적으로 처음 보는 수준에 다 이렇게 도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10월이 좋은 거는 알았어. 그러면 다음엔 어떻게 될 건데? 이제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희 생각에는 지금 이제 이렇게 이번 10월에 올랐던 요 수출의 이 분위기가 내년 1분기까지는 계속 고공 행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디램 가격 같은 경우가 계속 이제 좀 오르고 있잖아요. 수요가 끌어올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피효과가 내년 1분기까지 계속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궤적으로 보면 1분기에 이제 가장 높은 이제 지금보다 더 좋은 그림을 보실 수 있고, 근데 다만 기저 효과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가면서 내려갈수록 이제 이 증가율 자체는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계속 플러스 영역에 좀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10, 11, 12 내년 1, 2, 3까지는 좀 반도체가 이 장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화력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용모님 우리 가을에 사실 추석 연휴가 좀 껴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도 괜찮은 지금 성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번 10월이 추석이 있어서 이제 일수가 이제 조업일수가 맞아요. 작기는 네.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좀 저희가 볼 수 있었던 게 그래서 이제 늘 일평균 수준으로 보자 말씀을 드리는데 요게 이제 마이너스 10선 위에 있으면 지금 일평균으로 봤을 때 플러스 성장한 그 품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거 보시면 이제 반도체가 이제 가장 크고요. 그래서 사실 이 헤드라인이 25로 찍혔지만 실제 증가율은 한 35 정도 되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선박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130%여서 이제 숫자가 지금 찍히지도 않는데 요 130보다 더 큰 뭐 한 150%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아쉬운 건 이게 고른 성장은 아니고요. 좀 이제 쏠린 성장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데 다행히 그 쏠린 부분이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이제 비중이 큰 이 반도체에 쏠려서 그나마 한국은 가장 수혜를 크게
크게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긍정적인 뉴스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한 그 트럼프 관세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게 요 자동차였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도 이번에 이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을 했는데 아하. 요게 그래도 한미 그 무역 협상이 이제 다 문건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 네. 이제 요 관세율 같은 경우도 25%에서 이번 11월 1일부터 이제 15%로 좀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저번 3분기 때 뭐 현대기아차 이제 실적 들어보면 관세 비용만 뭐 1.5조 원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영향이 이제 11, 12월부터는 좀 없어지고요. 네. 관세 비용이 좀 줄어들고요. 그리고 그동안 냈던 관세도 좀 환입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반도체와 조선 이제 투톱 체제로 갔다면 아마 이제 요 4분기부터는 좀 자동차가 밑에서 받쳐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혁영 위원님이 나오셨을 때도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상 걱정은 좀 했지만 관세 때문에 걱정은 좀 했지만 그간 선방을 한 거는 다른 시장에서도 꽤나 좀 괜찮았다. EU 뭐 유럽 쪽도 CIS, 그렇고. 네. 지금 상황이 그러면은 이번 달에는 조금 안 좋게 나온 거는 관세 여파를 좀 받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0월이 이제 관세 부과가 이제 한국 자동차 관세가 뭐 4월 이후부터 이제 됐는데 네. 이제 그때는 먼저 나가 있던 자동차들이 팔리면서 이제 관세 여파가 좀 적었었던 게 네. 사실이에요. 아. 그런데 이게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있던 재고가 좀 다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 들어가는 자동차들이 이제 못 팔린 건 네. 이제 사실이었던 아.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10월부터 요 관세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들어오는 달이었었는데 다행히 이제 11월부터 바로 좀 네, 바로 이제 그게 완충되는 네. 이제 그런 시점으로 보고 있어서 이제 자동차의 어떤 최악의 국면은 확실히 지나간 것이 맞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EU향으로 전기차가 이번 달은 좀 잘 못 팔렸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하나 특기할 만한 게 EU의 전기차 규모를 넘어선 게 바로 그 러시아와 그 주변 지역 CIS로 한국 중고차가 정말 많이 팔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번 달에 자동차 2의 시장이 원래 이제 미국, 유럽, CIS 이랬었는데 이게 미국, CIS, 유럽으로 좀 바뀌고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고 이제 한국산 중고차가 이제 워낙 퀄리티가 뭐 있다, 가성비가 있다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그런 CIS 향으로 이게 계속 그 금액과 볼륨이 좀 올라가는 것이 좀 다변화의 모습으로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얘기 조금만 더 자세하게 네. 듣고 싶은데 일단 반도체 수출 계속 괜찮다. 근데 공급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뭐 재고율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짚어볼까요? 네. 네. 이게 반도체가 사실 P와 Q 효과 이렇게 좀 나눠볼 수 네.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국 반도체가 크게 올라가게 된 건 사실 먼저 P 효과가 붙었기 때문이죠. 이제 그 디램 가격이 되게 크게 이제 공급 부족 때문에 크게 뛰었었죠. 그래서 이제 먼저 P 효과가 붙었는데 이제 문제는 요 Q가라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재고가 부족하다. 이제 요 그래프가 뭐냐면 이제 한국의 재고 수준을 추라, 그러니까 우리가 파는 그 세일즈로 나눴을 때 지금 재고가 이만큼 역대급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Q가 팔아야 되는데 물량은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고객들은 계속 내가 내고자 하는 금액을 계속 올리겠죠. 네.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공급 부족한 상태가 한국의 반도체 P 효과를 좀 올리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P 효과를 긍정적으로 만들게 하는 이제 그런 영향으로 좀 미치는 걸로 보고 있고요. 또 긍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원래 저희가 연초만 하더라도 이 반도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이 이게 고성능만 잘 된다. AI 수요가 가긴 가지만 이게 고성능만 잘 돼서 이게 조금 이렇게 불안하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같은 측면에서는 이 AI 수요가 붙어버리면서 지금 고성능 디램, 이제 범용 디램, 레가시라고 저희가 얘기 많이 하죠. 요것까지도 지금 P를 이제 올리는 이제 그런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 지금 이번 달에 보이는 건 요 낸드까지 이제 플래시 메모리라고 네. 하죠. 요 이제 그 AI 수요 때문에 이 낸드도 대용량이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의 낸드 수출도 이번 하반기 들어와서 되게 급하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AI 하나가 뜨다 보니까 한국의 이제 고성능 범용 이제 낸드까지
좀 올리는 이런 모습이어서 이게 PQ 효과가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 단기간에 꺼질 이슈는 아니다. 지금 이게 재고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재고가 채워지면서 나가는 Q 효과가 오히려 내년에는 조금 더 있을 것 같다. 올해는 P 효과지만 내년에는 이게 Q 효과까지도 좀 연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사이클이 시작이 됐다라는 표현을 하면은 뭐 반도체 네. 하면은 슈퍼 사이클 얘기도 좀 나오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사이클은 얼마나 지속될까 이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P에서 Q로 이제 효과가 전가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로 좀 봐야 되는지 투자자 관점에서 좀 알려주세요. 그것도. 네, 만약에 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2009년대 이제 그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반도체 호황일 때, 요때도 이제 너무 세일즈가 판매가 많이 되다 보니까 재고가 좀 부족한 상황이었었죠. 그리고 이게 2017년에 뭐 슈퍼 사이클 요럴 때는 사실 그 사이클이 되게 한 2년 안에서 3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대에는 요게 이제 어떤 신제품이 나온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어떤 때는 수요가 많고 어쩔 땐 공급이 많고 요런 그 재고 사이클 때문에 한 2, 3년이면 한 사이클이 끝났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캐펙스 아예 투자로 AI의 어떤 데이터 센터 이런 투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보는 그 사이클은 2, 3년이 아니라 한 4, 5년짜리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2010년대의 사이클을 보시면 그건 너무 단기간으로 보시는 거고 요게 2000년대 그 닷컴 버블 전에 막 인터넷망이 깔릴 때 그 인프라 투자가 들어갔을 때 있죠. 네. 그때만큼 좀 긴 사이클로 보셔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그래프를 보시면 원래 과거의 2, 3년 사이클로 봤을 때는 뭐 1년 반 올라가고 1년 빠지고 이제 요 사이클일 때는 올해가 마이너스 들어가야 하는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월 달에 이게 반도체가 갑자기 마이너스를 찍어버리니까 이게 2018년 요때 느낌이 살짝 네네. 왔었어요. 네. 그래서 요때 뭐라고 이 사이클을 해석을 해야 되지? 정말 이번에 급하게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장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때 이제 나온 게 그 AI 수요 때문에 이제 고성능이 훨씬 더 크게 올라가는 요 자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은 2010년대 그 2, 3년 사이클로 해석을 하시면 좀 잘못 보실 수 있다. 그 2000년 전에 1990년대에 그 4, 5년짜리 빅 그 캐펙스 사이클을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 사이클이 한 23년도 그 챗GPT가 막 출시됐을 때 네. 22년 말이었잖아요. 요때 시작돼서 한 4년이라고 한다면 4, 5년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제 2027년, 28년 요때까지는 좀 길게 보실 수 있는 사이클이 아마 이번 20년 만에 온 사이클인 것 같습니다. 2022년으로 보면 한 26년에서 27년. 네. 근데 여기 이제 주가에 반영된 거는 또 약간 다른데.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은데 요거는 뭐 선반영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조금 더 길게 간다고 봐야 왜냐하면 될까요? 그 네. 이제 22년 말에 이제 네. 챗GPT가 나왔으니까 요 반도체 사이클이 23년에 이제 좀 시작이 됐다고 봐야 하죠. 그런데 23년에는 이제 아시는 대로 그 고금리가 금리를 너무 이제 5%까지 5.5까지 올리면서 그때 이제 좀 수요나 어떤 생산 이런 거를 좀 축소한 그런 측면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제 22년도, 23년도까지 좀 눌렸다가 이제 회복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금리에서 좀 저금리로 이동하는 이제 이런 상태니까 수요와 그다음 이제 어떤 매크로의 금리 환경이 다시 두 개가 같이 받쳐지는 이제 그런 사이클이 아마 이번 25년도에 조금 더 하나가 더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는 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오늘이 가장 싸다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 지금 하이닉스와 다 이 엔비디아의 생태계에 아예 그냥 딱 접목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젠슨 왕이 발표한 것처럼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런 뭐 트윈 체제 아니면 그 AI의 그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다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계속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나. 왜냐면 지금 이게 재고가 없어서 못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그런데 만약에 GPU 도입해서 AI 이런 팩토리가 생겨서 훨씬 더 생산을 빠르게 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Q 효과가 훨씬 더 이제 빠르게 세게 붙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의 어떤 시장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그 기업들의 앞으로 해나갈 미래를 보시는 것이 그래요.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위주로
좀 기댔던 시장이다 보니까 네. 반도체에게 저희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음. 질문을 드렸고 사실 오늘도 실시간 시장 조금만 보면 지금 코스피가 4천선을 지킬까 말까 막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고 어. 뭐 반도체 쪽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는 지금 1%대 상승으로 상승폭 상당히 줄였고 삼성전자 지금 1%대 하락하고 있거든요. 외인 매도가 좀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진짜 치열한 게 외국인이 지금 매도 규모를 계속 늘려요. 맞아요. 근데 그걸 고스란히 지금 개인이 다 받고 있어서 어. 야 이거를 뭐 공방이라고 봐야 되는지 이거 사실 오늘 뭐 준비된 자료는 아닌데 왜 이렇게 외국인이 요즘에 진짜 며칠간 빠져나가는 규모가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요. 혹시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뭐 데이터는 한요? 아니지만 이제 그 수급 측면에서 보면 네. 이제 저도 이제 그 데이터 정리하다 나왔는데 네. 이게 연초 이후로 봤을 때 이제 사실 외국인이 지금 이제 되게 많이 파는 것 같잖아요. 네. 어제도 거의 2.5조 팔았고 그러니까. 그 전일도 뭐 1조 넘게 맞아요. 팔았고 근데 이걸 누적으로 쭉 보시면 지금 외인들은 계속 이제 사다가 이제 지금 딱 그 연초 수준으로 딱 마무리되는 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동안 계속 샀다가 이제 지금 한 뭐 일주일 정도 이제 팔았던 모습이고요. 네. 오히려 개인들은 계속 팔았다가 지금 이제 다시 사는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그동안 장이 올라갈 때 너무 외국인들이 많이 먹고 뭐 한국 사람들은 이제 계속 뭐 팔아서 이게 이제 자산 부의 효과가 좀 적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제가 이제 매크로에서 보는 관점은 이제 앞으로 국내 이제 주식도 이제 그동안 이제 다 물리셨던 거 이제 파셨던 이제 뭐 그런 행태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국내 내국인들이 좀 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요게 오히려 외국인 중심에서 내국인이 받아주는 것도 이제 균형 측면에선 크게 나쁜 모습은 좀 아닌 그래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워낙 이제 외국인만 순매수, 이제 개인은 계속 순매도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지금은 좀 균형점을 향해서 좀 가는 것 같아서 이제 뭐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장이 좀 심하게 네. 이제 변동성이 커서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국내의 어떤 자산의 균형의 입장에서는 이런 모습이 앞으로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환율 얘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 댓글에 네. 달러 인덱스가 사실 간밤에 그러니까 최근에 강세로 가다가 한 네. 6거래일 만인가 소폭 약간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달러 원이 오늘 그래서 조금 안정되나 했는데 1,400 여전히 40 뭔데 중반 막 이래요. 요거 네. 환율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긴 한데 네. 뭐 뉴노멀이다라고도 하지만 음. 어떻게 좀 봐야 돼요? 수급이랑 영향이 있나요? 요게 이제 한율 네. 같은 경우는 보통 한국을 해석할 때 네. 우리가 수출을 잘하면 달러를 많이 이렇게 벌어오면 그게 이제 워낙 강세로 가게 된다. 이제 사실 그렇게 저희가 많이 해석 툴을 썼었는데 이제 이번에 뭐 바이든 정부 이후에 워낙 자본과 어떤 그 투자 요런의 흐름이 펀드 플로우가 사실 미국으로 향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많이 올해 들어온 거는 맞지만 사실 또 한국인들이 미국 투자를 많이 내보낸 하죠.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계속 이제 트럼프 시대 때 투자를 내보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달러 수요가 과거보다 많아진 거죠. 왜냐하면 한국이 가장 미국에 많이 해외 투자를 했을 때가 22년, 23년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후로 지금 2, 3년 만에 다시 또 달러를 갖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제 지금 모습이 어떤 한국의 펀더멘털이라기보다는 이 미국에 대한 투자의 자금 수요가 지금 다시 2년 만에 좀 강해지는 이제 그런 사이클이 있어서 이게 지금 계속 달러를 강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지금 원화만 이렇게 약한 게 아니라 BUS,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아닌 자산들이 이제 계속 다 뭐 JPY도 그렇고 다 이제 약세의 모습이 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를 해야 하는 국가들은 다 지금 달러에 대한 수요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제 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참 우리가 시장을 보면은 무조건 좋고 무조건 나쁘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연님께서도 지금 댓글이 미국 주식 떨어져도 환율 때문에 든든하다. 저런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네. 그거는 우리가 또 시장에게 맡겨두면 될 것 같고 네. 선혜 씨 우리 네. 한미 관세 협상 이야기 좀 들어가 보죠. 네. 관세 협상.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 뭔가 확정이 어느 정도 이제 됐고, 네. 물론 뭐 팩트 시트 이렇게 남아 있는 절차가 그렇죠. 있기는 네. 있지만
요거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환율이 또 안정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약간 예상과 또 다르게 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관세 부분 어쨌든 업종별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 요것도 자료로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네. 이제 그 관세 협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되게 우려를 던 게 맞습니다. 네. 지금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EU나 아니면 대만에 비해서 뭔가 불리하게 하는 거 이제 없어진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 품목별 관세에 들어가 있는 요 철강이랑 철강이 들어가 있는 뭐 기계, 가전 요런 것들은 올해 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요게 수출 부진세가 좀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무역 협의를 했어도 거기에서 이제 취급하지 않았던 게 이제 요런 철강, 가전 요런 제품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품목별 관세에 계속 이제 여파를 받게 돼서 아마 저런 철강과 파생 제품들은 이제 좀 부진한 모습이 지금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철강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도 이번에 좀 수출 그 장벽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한국의 어떤 3위 그 수출 시장이 EU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EU에서도 한국산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다른 나라 제품에 대해서 이 수입하는 쿼터제를 우리가 절반으로 축소하겠다. 그리고 그 쿼터가 넘어서는 거에 대해서는 관세를 25%에서 50% 올리겠다. 이제 요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철강은 미국으로 보든 EU로 보든 좀 수요단에서 계속 수출 장벽에 좀 직면하는 그런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환율 관련해서 지금 2천억 달러를 이제 결국에는 10년 동안 이제 저희가 그 현금 뭐 이게 투자처럼 이제 좀 내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연 200억 연 달러. 200억 달러. 네. 그래서 이제 10년간 이제 뭐 네. 2천억 달러.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환율 시장에 큰 뭐 1,500원을 뚫게 하는 이제 그런 영향은 아닌데요. 네. 그래도 요게 이제 1,300원 밑으로 내려가는 거를 좀 이렇게 막는 이제 그런 이슈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철강, 파생 제품 이런 것들은 품목별 이슈, 품목별 그 관세라 해결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이제 다만 이제 지금 어제부터 얘기 나오는 게 그 트럼프 그 관세가 지금 대법원에 갔다고 맞아요. 이제 네. 심리를 갔다고 네. 하죠. 그래서 아마 결과는 내년 1월 이후에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게 관세가 위법이 돼도 그거는 철강 관세를 없애진 못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상호 관세. 그러니까 아. 그 15% 이제 그거. 그래서 뭐 K 소비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제 그런 걸 없애는 거지. 그 대법원 심리론에서 철강 관세가 없어지는 건 아니어서 이제 그거는 이런 철강 관련된 센티먼트에 좀 부정적으로 여전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여러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쪽이 유리하다라는 거였는데 어젯밤 뉴스 보니까 이거 좀 부정적인 얘기들. 그러니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 쪽에 아. 좀 그런 얘기들도 나와서 네. 뭐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네. 트럼프 대통령한테 네. 부정적이라고 네. 한다면 이런 상호 관세가 전 세계에 이제 부과했던 상호 관세가 이제 없어질 수 있는. 아, 그러면 그 날로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1월 달에 그 이제 심리 재판 판결이 나오게 나오면, 판결이 나오게 결과가. 되면요. 근데 이제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는 B안 플랜 B가 있다. 그래, 뭐 상호 관세 한다 얘기도 어. 있고요. 네, 뭐 무역 확장법에 따른 관세를 다시 재도입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 상호 관세 없어졌다 이렇게 볼 거는 또 아니고요. 왜냐면 또 다른 관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이 또 한 가지가 그러겠네요. 생기는 이제 그런 요인이어서 이게 너무 이제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이제 그런 야.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바꿔가지고 비슷한 것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 고용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아, 좀 잘 나왔다고는 하는데 그죠? 그렇죠. 예. 근데 뭐 9월 ADP 네. 민간 고용은 뭐 32,000명이 감소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었는데 네. 셧다운 때문에 사실 이 데이터가 많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는데 이번에 뭐 주간으로 속보치를 계속 내겠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원래 고용이 한 달에 한 번 이제 발표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워낙 이제 그 BLS에서 지금 고용을 발표를 안 하다 보니까 네. 그런데 이 연준과 모든 그 경제를 보는 사람들의
딱 두 가지의 핵심 지표는 고용과 물가인데 그렇죠. 고용을 계속 트래킹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그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민간 업체, 정부 업체가 아니고 민간 업체인 요 ADP 쪽에서 우리가 이제 매주 화요일 날 고용 속보치를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번 주 화요일 날 처음으로 이제 요 주간 속보치를 도입을 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9월에는 이제 마이너스 3만 명 감소였다가 지금 이제 이번 10월 이제 지냈긴 했지만 10월에는 플러스로 좀 개선이 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ADP에서 실제로 공식 이제 데이터를 발표를 했을 때 그래도 이게 저번 달 마이너스 3만 명에서 올해 3만 명으로 좀 증가를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계절적으로 보면 이게 9월보다 10월에 이렇게 고용이 개선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보통 모든 주정부가 그런 건 아닌데요. 그냥 10월 달에 그 회계연도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1년치 예산을 받은 거를 가지고 이제 돈을 쓰면서 고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9월까지는 좀 고용이 이제 밑으로 흘러내리다가 10월에는 미국 고용이 좀 회복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연방 정부가 아닌 뭐 주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좀 고용은 이제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이번 10월에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원래 우리가 좀 봤었어야 했던 더 큰 고용은 이제 좀 제한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요 미국 고용 쪽에서도 9월에 좀 보릿고개를 지나서 이제 최악의 국면은 좀 통과한. 그래서 이제 10월에는 플러스 고용으로 좀 전환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고용 얘기. 그러니까 최근에 진짜 지표가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셧다운도 35일 최장이었는데 36일 이제 뭐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네. 기록을 계속. 세운 거죠. 근데 그동안에 셧다운 이슈를 너무 무시하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이. 일기 때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숫자가 달라지고 35일 아니라 이제 36일, 37일 계속 이제 기록을 세울 거니까 네. 네. 지금부터는 좀 신경을 쓰는 이슈가 되는 건가요? 아마도 이게 뭐 10월에는 여러 가지 정치 이벤트가 많았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뭐 이런 에이펙도 누구가 있고. 만난다 이제 이런 거에 더 네. 시장이 관심을 뒀다면 이제 그 이벤트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다시 펀더멘털로 좀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아마 이 그런데 그 돌아온 시점이 그래도 10월이라 그래도 좀 좋은 좋은 이제 그림을 볼 수 있는 이런 시기인 것 같다. 이제 그게 이제 좀 한 가지 드는 생각이고 이제 두 번째는 원래 이제 처음 셧다운이 됐을 때 이게 일주일마다 셧다운이 될 때마다 일주일이 지날 때마다 뭐 미국의 그 GDP가 0.05%씩 그렇죠. 네. 까인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거의 이제 한 달은 이미 지나갔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분명히 GDP에 뭐 마이너스 0.1% 2% 영향을 줄 거다. 이제 이런 뉴스가 아마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이제 미국 경기에 대한 어떤 우려를 이제 자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뉴스인 건데 이제 그 와중에 이 고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려보다는 잘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어서 좀 그동안 이제 위험 회피로 갔던 그 달러 지수 막 올라가고 했던 모습이 좀 이번 간밤에 좀 이렇게 우려가 회복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자료를 너무 좋은 걸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많이 봐요. 저희 1부 끝나기 전에 인플레이션 얘기만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고용과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같이 좀 봐야 되는 거니까 네. 인플레이션은 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 4분기에 이제 11, 12월에 보시는 그 데이터들이 좀 가장 높을 수 있는 데이터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번 9월에도 이제 3%를 찍었고요. 아직 10월달 데이터가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전망치들이 한 3%를 이제 계속 좀 찍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인플레가 아마 내년은 계속 요것도 이제 상고하저로 좀 내려가는 그림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 우려보다는 우려 대비해서 이 핵심 지표들을 봤을 때는 인플레 튀는 그 모습이 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요 인플레이션에서 지금 가중치가 가장 큰 게 지금 주거비였잖아요. 이제 지금은 많이들 말을 안 하시지만 네. 이제 예전에 한참 인플레이션이 막 스티키하다 올라가다 할 때는 맨날 요 쉘터 주거비 어땠냐 맞아. 렌트비 어땠냐 이게 네. 기억나시죠? 근데 요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연중으로 빠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 주거비가 지금 빠지고 있다 보니까 요게 CPI를 이제 더 올라가진 않고 내려가는 이제 하방
하방 압력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게 있고요. 근데 다만 만약에 미국에서도 한국처럼 집값이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된다. 막 경기가 너무 좋아져서 집값이 다시 오른다. 그러면 요 궤적이 올라갈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의 집값이 좀 안정적인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궤적으로 볼 때는 좀 내려간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 그 유가입니다. 오히려 유가도 올해 상반기에 이 미국 물가를 누르는 영향으로 많이 작용을 네. 했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도 지금 유가에 대한 그 추정치들이 다 유가가 뭐 $50 아래로 떨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도 하세요. 그러니까 워낙 이건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다는 이제 공급이 많을 거라고 하는 그 예상 때문에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 유가가 훨씬 더 그 레벨이 낮은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이 두 가지 요소로 봤을 때는 좀 요 4분기에 보시는 그 물가가 좀 높을 수 있는 3%대로 높을 수 있고 내년으로 보실 때는 좀 상고하저로 내려갈 이제 가능성을 저희는 좀 크게 두고 보고 있습니다. 참 유가 얘기하면은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기름을 아껴 써야 된다. 지구의 기름이 50년밖에 남지 않았다 했는데 아직도 석유는 가격이 싸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예.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음. 이제 2부로 가서 뭐 다른 얘기들 자료 좋은 게 워낙 많아서 좀 볼 텐데 저희가 요즘에는 이제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지수를 계속 조금 더 자주 체크하게 맞아요. 되는데 네. 저희 요 30분 남짓 방송하는 요 시간에도 진짜 변동성이 심해요. 그러니까요. 4천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지금은 다시금 4천선 회복 0.24% 상승 4,014선 지금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은 0.57% 하락, 낙폭을 그래도 좀 줄이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네, 외국인 매도는 계속해서 좀 늘어서 6천억 원 지금 넘게 순매도 나오고 개인이 5,900억 원 지금 넘게 순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제 네. 광고 타임을 못 외쳐가지고 오늘 해요, 살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여러분들. 네. 시장이 좋지 않아도 저의 광고 타임은 앞으로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더 간절하게 2부에서 여러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 네. 변동성은 강해도 우리는 공부할 건 또 하고 해야죠. 네, 꼼꼼하게 살펴볼 건 보고 그렇습니다. 지금 매크로 여신, 매크로 1타 강사 정여경 연구위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자, 큐티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큐티 얘기해야죠. 아, 큐티를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큐티가 종료가 되는 12월 1일부터 산타랠리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최근에 또 뭐 단기 유동성이 문제다, 뭐 경색이다 이런 얘기 있어서 뭐 이렇게 결부시켜서 좀 봐야 될 것도 같고 좀 짚어주세요. 네. 네. 지금 이제 큐티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유동성 측면에서는 줄어들고 있는 건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자산을 이제 줄이다 보니까 이제 시중의 유동성을 어떻게 보면 줄이는 방향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번에 이제 10월 31일이었죠. 그때 이제 뭐 레포 금리가 튀고 소파 금리가 이제 튀고 했을 때 이제 보통 분기 말 아니면 월 말에는 이제 그런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은행들의 자금 집행들이 이제 변화하는 이제 그런 그 국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뭐 시장에서 위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튼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이제 그 뒤로 트래킹 해봤더니 그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좀 이례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래도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때 미국의 그 페드에서 갖다 쓴 돈이 그 퍼실리티에서 연준 자금을 갖다 쓴 돈이 연준이 비상자금으로 마련해놨던 자금 중에 한 10%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저번 2019년에 그 리포 발작이 있었는데 그때 규모하고 비교했을 때는 지금은 훨씬 이제 연준이 그런 위험을 막기 위한 그 어떤 유동성을 좀
준비를 해놓고 있다. 그렇게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QT가 정말 종료가 된다. 다음 달 1일이래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연준의 보유 자산이 이제 다시금 이제 한 4년 만에 다시 느는 이제 요런 그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이제 그 월러 이사가 예전에 얘기했던 게 요 연준의 보유 자산은 이제 그 미국 명목 GDP 한 21%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워낙 이제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이제 너무 연준이 자산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4년 동안 계속 줄이는 그 과정 속에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드디어 좀 만나게 되는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달에는 이제 연준이 자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자산 이제 줄였던 걸 이제 그만 스탑 하면서 이게 자산을 더 사주지 않아도 이게 QT를 종료하면 연준이 계속 이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좀 생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지금은 이제 연준 자산이 한 6.6조 달러 정도인데 요게 네. 이제 내년 연말까지 가면 한 7조 달러까지는 좀 늘어날 수 있겠다. 그럼 요게 이제 시장의 유동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지금 이제 글로벌 M2라고 해서 여기에는 뭐 미국, 일본, 유럽, 한국 이제 이런 주요 국가들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계속 위로 올라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사실 자산 시장에는 긍정적인 거죠. 돈이 계속 이제 풀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데이터를 보면서 좀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네. 지금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는 국가 2위에 한국이 있어요. 오. 그래서 그래요? 한국 같은 경우는 오. 이번 이제 25년 이후에 좀 정부에서도 좀 세게 이제 이런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제 국가 경기를 좀 부양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자산 가격도 많이 오른 이제 이런 측면이 있어서 지금 한국이랑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좀 빨리 느는 그런 국가들이다. 그래서 이런 기조가 지금 미국까지도 다시 더해진다면 아마 26년에는 자산이 유동성이 느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경쌤, 슈츠님께서 큐티가 뭐예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큐티 네. 좀 쉽게 좀 설명. 설명 좀 네. 해주세요. 네, 그 QT라고 하는 건 이제 연준이 갖고 있는 이제 퀀터테이티브 이제 타이트닝이라고 해서 이렇게 갖고 있던 자산을 계속 줄여 나가면 요게 이제 QT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을 줄인다고 하는 건 다른 데에 투자해놨던 돈을 계속 회수를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아. 역할을 하는 게 이제 QT인 거고요. 반대로 이제 경기가 나쁠 때는 퀀터테이티브 이징이라고 그래서 이제 연준이 자산을 계속 사줍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중에 유동성을 계속 주입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늘 때는 퀀터테이티브 이징이 QE QE라고 측면이라고 하고요. 네, 국면이라고 하고 이제 자산을 줄이는 거는 이제 QT 국면이라고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걸 종료하겠다가 이제 12월 1일로 얘기를 한 상태. 네, 그래서 더 이상 자산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래요. QT에 대한 설명까지. 좀 장난치려고 했다가 왜? 참았습니다. 왜? 저도 좀 큐티. 아까 시장 상황이 아, 너무 잠깐만. 예, 좋으면 오케이. 이런 내가 것도- 하려고 아니, 했는데, 근데 괜찮아. 괜찮아, 지금? 시장 뭐 아. 0.5% 상승 오늘 네. 변동성 또 나오고 뭐 4024선이니까 괜찮아요. 할 아니, 거 해요. 여러분들 좀 오. 화날 때 저한테 푸시라고 제가 약간 이렇게 했습니다. 중국 얘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네. 내용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살짝 저기 드립을 치긴 하지만 내용이 좋아요. 중국의 AI 상황 요 근래 뉴스 많이 봤어요. 뭐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AI 굴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뭐 소버린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자국산 AI 칩 쓰면 전기료 깎아줄게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나온 뉴스는 신규 데이터 센터에는 이제 중국산만 써야 돼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뭐 중국은 지침 내려오면 그대로 하는 거야. 예. 젠슨 왕이 여기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다가 이 중국한테 AI 이거 뺏긴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요즘 그런 얘기 좀 자주 하더라고요. 자주 해요. 젠슨이. 위기감이 좀 있나 싶기도 하고. 네, 아무래도 중국이 예전에는 엔비디아의 큰 뭐 20% 정도의 이제 매출을 사주는 이제 그런 국가였었는데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본인들이 만들어서 쓰겠다 이런 그 반도체 자립을 거의 근 10년 동안 지금 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성과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과가 나온다면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는 사실 좋은 뉴스는 아니잖아요.
원래 한국도 중국의 반도체를 가장 많이 파는 국가 중에 하나였었는데 지금 이제 중국이 한국에서 사가는 로직 칩은 줄어들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중국이 대체하지 못하는 게 바로 요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중국의 자립이 오고 있긴 하지만 한국이 여전히 이제 중국에 팔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이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좀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이제 분리된 공급망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미국은 한국은 이제 미국에 파는 대만을 통해서 미국에 파는 루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홍콩 중국으로 파는 루트가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중국도 본인들의 어떤 고유한 반도체를 만들려고 할 때, 일단 미국도 미국 고유의 반도체를 만들려고 할 때 지금 양방으로 팔 수 있는 게 지금 한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양빵. 양방으로 양방향으로 전문 용어. 전문 용어 좋습니다. 좋아, 좋아. 그래서 아. 요게 이 흐름이 네.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아. 한 2년 동안은 여전히 한국이 요 중국의 메모리는 계속 이제 팔 수 있는 그런 루트는 네. 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2년이 지나면 중국의 기술력이 막 따라오면 이제 그때는 못 팔게 되겠지만 아. 지금 한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으로 투 트랙으로 좀 한국이 반도체를 팔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이제 긴 그림으로 보면 사실 요 중국으로 나가는 반도체 수출은 사실 내려온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근데 이제 다만 미국으로 내보내는 요 반도체는 좀 구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 데이비드님의 댓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사이클의 시기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AI 칩은 당연히 미국이 앞서고 나가는 게 맞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피지컬 AI 로봇이잖아요. 네. 근데 이 구간만 중국이 넘어가게 되면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로봇 산업과 드론과 어떤 피지컬 AI는 이미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이 기간을 넘어가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네.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막으니까 더 자립을 그러니까, 속도를 내는 맞아요. 거다라는 네. 이제 역설 네. 막으니까 뭐 이런 역설적인 부분도 주목을 하고 있는 거. 근데 젠슨왕의 그런 발언은 네. 최근에 이제 최신칩 못 팔게 하고 음. 뭐 약간 이런 것 때문에 하는 어떤 사업가적인 멘트일 수도 있겠다. 근데 진짜 생각해 볼 게 많은 네. 그런 부분이기도 혹시 해요. 위원님 너무 궁금한 거는 네. 26만 장 우리나라에 선제적으로 깐부치킨 회동에서 네. 얘기를 네.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 뭐 그 다다음 날 나온 게 트럼프가 우리나라만 블랙에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중국을 대상으로 한 얘기라고는 했지만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혹시 네. 뭐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26만 장에 대해서는? 26만 장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미국은 어떤 그 원천 기술 이런 소프트웨어는 정말 갖고 있지만 그 하드웨어를 구현할 아직 그 어떤 그 실체들이 많이 없잖아요,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한국의 어떤 그 반도체 기업들하고 계속 이제 결부되어서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따돌리려고 하기 위해선 한국이 좀 필요한 국면이 맞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의 그런 GPU 26만 장을 사실 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도 사실 미국이 없으면 중국에 추월당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래도 다행히 미국이라고 하는 그 해자 그 이제 도랑 파서 이제 그 성을 막는 이제 그 해자 안에 미국이라는 해자 안에 한국이 좀 들어가 있어서 그래도 이제 이 중국이 자립을 해도 미국과 함께 커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발판은 좀 마련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자료에는 이제 중국 디레버리징의 이게 너 수혜.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용어도 뭐 아까 큐티 어. 설명도 어. 해주셨듯이 요것도 이제 용어 설명부터 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부탁드려요. 디레버리징, 네. 레버리징의 반대말이라는 거는 생각합니다. 네. 네, 요 레버리징이라고 하는 게 사실 중국의 그런 로봇, 드론 이런 산업들도 옛날부터 쭉 클 수 있었던 이유가 중국이 이제 정부가 부채로 이제 막 정부가 제조업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부채를 가져다가 옛날에 어떤 금속
화학, 그다음 지금은 이제 IT 쪽으로 계속 이제 정부가 기업들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부가 부채를 늘리면서 그걸로 기업들을 지원을 해줬다. 음. 그런데 이제는 그 국면을 좀 끝내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중국 정부의 스탠스입니다. 이제 가장 이 첨단 산업에 대한 디레버리징을 하진 않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 올드 이코노미, 아까 말씀드렸던 철강, 화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선 앞으로 더 이상 중국 정부가 크게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디레버리징 일단 뭐예요? 그래서 그거- 디레버리징은 이제 부채를 줄인다. 아, 부채를 부채를 줄인다. 줄인다. 네, 예전에는 이제 기업들이 뭐 부채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게 네. 만들어줬다면 아. 지금은 이제 부채를 줄이면서 너네한테 대출 안 해줄 거야. 어떤 자본을 이제 덜 대줄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 거죠. 중국도 돈이 좀 떨어지나 보네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는 좀 거죠. 배분을 이제 한다. 성장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아하. 부문에 이제 올드 이코노미에서 이제 뉴 이코노미로 음. 자원을 이제 재배분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은 옛날부터 공급 과잉, 이제 한 번에 뭔가를 하게 되면은 돈을 다 쏟아부어서 철강도 많이 만들고 화학도 많이 만들고 이번에 이제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단가가 중국산 제품들이 다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한국도 피해를 본 것도 있지만 사실 네. 중국 내부적으로도 파산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좀 많아진 그렇죠. 거죠. 어.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M&A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 이제 좀비 기업 같은 기업들은 좀 정리를 하고 네. 우리가 이제 그 채산성 있는 이제 그런 수익성 있는 기업 위주로 좀 모으자라고 하면서 지금 중국 정부가 일단 이 논 IT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디레버리징을 저번 17년에 끝내놨고요. 그리고 이번에 20년도에 또 강하게 들어가는 게 이런 첨단 산업 쪽에서도 지금 부채를 좀 줄이고 생산을 줄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한국도 사실 이런 전기차 배터리에서 중국과 많이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은 중국이 너무 싸게 팔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제품을 싸게 팔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같이 경쟁을 하는데 중국산 너무 싸. 그런데 한국만 비싸게 팔 수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이 좀 단가가 이제 이런 그 디레버리징이 되다 보면은 단가가 좀 올라갈 이제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같은 업종에서 경쟁하는 한국산 제품들도 좀 피가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싸게 파는 중국 저가 제품들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경쟁하기가 되게 버거웠다면 지금은 좀 경쟁의 그 강도가 좀 낮아질 수 있겠다. 피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해서 중국의 예상 효과, 뭐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이런 주요 부분에서 이런 네. 것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던 게 사실 이렇게 반도체가 급등하게 된 것도 사실 중국으로부터 시작이 네. 됐던 네. 거거든요. 왜냐면 6월 달에 이제 그 반도체 디램 가격이 막 급하게 오르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 시작 기저에 있었던 게 바로 중국이 나도 이제 DDR4 생산 안 할 거야. 범용 그 레거시 제품 생산 안 하고 우리도 그 고용량 이제 고성능 DDR5로 갈 거야라고 하면서 이게 공급이 축소되다 보니까 이게 반도체 피 가격을 이제 올랐던 네. 피 효과를 만들어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반도체는 그 수혜를 지금 한국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중국의 어떤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이런 쪽에서 이제 공급이 축소가 되다 보면 중국산 제품의 피 가격이 좀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도 좀 가격을 올려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미래가 이제 뭐 내년부터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은 한국이 지금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이 사양 산업은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뉴 이코노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굴뚝 산업이라고 불렸던 이런 시클리컬들이 이제 뭐 성장 산업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뭐 석유화학 이런 거 이제 그 구조조정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길게 보면 요게 살아남은 기업들은 그래도 이 판매 단가를 좀 올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되는 기업들이 좀 있긴 있겠지만 그 살아남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도 산업보조금을 그동안 많이 줘서 가격을 많이 깎았었는데 이제 요거를 축소할 수순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이 올드 이코노미도 살아남은 기업들은 좀 판매 단가를 올려받을 수 있는 이제 매출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시간 한 2분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료 혹시 더 남은 거 있으면 종합을 좀 마무리해주세요. 부탁을 중국 얘기.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 이제 지금 중국과 이제 경쟁하고 있는 이제 그런 반도체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과 이제 결부돼서 IT 같은 경우는 미국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루트에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 요 시클리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이 산업 육성을 계속했던 요 2010년대를 지나서 앞으로는 이제 중국이 이런 시클리컬을 지원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도 이런 뉴 이코노미로 좀 가야 되니까요. 이제 그러다 보면 한국의 시클리컬들도 좀 살아남은 아이들은 요 ASP 상승 수혜를 좀 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요. 좀 지금은 장이 되게 그 반도체 위주로 이제 많이 쏠리는 이제 그런 장인데 네. 그래도 이런 그 소외된 업종에 대해서도 좀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너무 놓고 있으시지는 말아라. 좀 이런 ASP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소외된 업종들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중간중간 좀 트래킹 하시는 것이 그래도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투자의 관점 힌트 이렇게 어느 부분을 앞으로는 조금 주셔봐야 네. 주셨고요. 감사드려요. 좀 자주 나와주세요, 위원님. 네, 오늘도 일타 강사 정여경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딱 저희 시간대 10시, 11시 요때 최근에 변동성이 진짜 이렇게 좀 심하게 나와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 방송하기가. 근데 같이 진짜 함께 해주셔야 네. 될 것 같고 요 음. 시간대 우리가 투자의 방향을 또 결정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도 어쨌든 변동성이 요 1시간 남짓해서 뭐 네.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락 아, 반전했다가 그렇죠. 네. 네. 지금은 코스피 0.5% 상승, 코스닥은 0.6%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세미나만 안내 한 번 더 해드리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확인해 봤는데 정확해요. 일산이 11월 7일 금요일이고요. 맞아요. 문정동이 1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방송 초기에 비해서 정말 동시 접속자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저희 이제 방송 끝나고 클립도 올라가거든요. 좋아요와 댓글도 주택발. 네, 아, 부탁을 좀 그래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큐티 얘기하니까 홍선의 앵커는 조금 테토녀 같고 아, 나 그 테스트 해봤어. 나 완전 애견녀잖아. 제가 그래요? 더 애견남이거든요. 여기까지? 전 진짜 애견남이거든요. 아, 근데 테토녀가 어때서? 멋있잖아요. 아, 테토녀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네. 여러분, 우리 시장에서 좀 힘내서 네, 이런 변동성을 오후에 더 좀, 강합니다, 요즘에. 네. 이겨내면서 내일 금요일입니다. 내일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